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후 행보가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대선 전국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직 대통령의 이제 사면 문제 상당히 좀 정치적 파장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우세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예상을 깨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제 전격 단행했습니다. 자, 이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인데 자, 이번 결정을 두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도 사전 교감 없이 사면을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은 되고 있어요. 자, 이번 그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저희도 처음에 그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좀 저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처음에는 몰랐던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라 처음에는 좀 기자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 어떻게 대답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언론 보도에서 사면을 위한 핑계가 아니고 정말로 좀 심각하다. 그리고 보도에서 보면은 20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면 명단에 아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심각하다는 걸 얘기가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당이나 후보와 만약에 얘기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대선 개입이라는 물론 제가 이 부분이 사면이 민주당이 어떤 큰 좋은 그 대선 개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개입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그러니까 상의 없이 대통령 홀로의 좀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과거에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그리고 이 청와대 국민청원 뭐 이런 데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후폭풍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자,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전격 사면 발표,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그런 어떤 반대 목소리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 고려가 없었다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이신데다가 너무나 장기간 구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면 조치에 대해서 일견 환영하지만 박 전 대통령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분을 배제하고 이 시점에 사면을 한 그 부분, 한명숙 그리고 이석기 두 분까지 합쳐서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분들이나 뭐 서민 생계형 형사범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분들 국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3,094명이 지금 사면의 대상으로 돼서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3,000명이 넘는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가족이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좀 기쁨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했던 부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민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뇌물이고 본인의 횡령이냐, 본인의 사익 추구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이전의 사익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권력으로 그것을 부풀렸다. 그런 민심에서 국민들께 바라보는 분명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같은 동일선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면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 순간도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홀로의 결단인 거고 이것이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것까지 계산을 했다면 이 사면에 대해서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든 정치권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주자들의 반응 일단 차례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에 되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하셨었는데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단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거꾸로 거슬려서 기억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이 여당의 한때 유력 대선 주자가 이 사면론을 연초에 꺼냈다가 이 지지층이 이탈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타격을 받았던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 전직 대통령의 이 사면론 이게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는 이슈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미 학습을 했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러 면에서 각 대선 주자들 그리고 각 진영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해득실을 지금 따져보고 또 계속 지금 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단서를 달았고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며칠 전 같지만 해도 계속 지금 그 반대 의견을 이제 표명했었던 걸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사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면서도 좀 신중하게 이제 의견을 표명한 것 같고요. 당 일각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제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면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또 대통령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에는 건강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거고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지금 사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부에서 사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면을 해라. 이거는 중도층의 요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렇게 주장할 부분이 분명히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형 집행정지를 지금 아까 그 이제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요 형 집행정지 그 위원회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승인권자는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그 현재 후보의 승인권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책임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사를 통한 메시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또 어떤 일각에서 언론 보도에서도 좀 비춰지는 부분은 윤석열 전 지검장인 거죠. 현 후보에 대해서도 약간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메시지는 아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 낸다 하더라도 태극기 부대에서는 약간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밖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대표와 후보 간에 어떻게 이렇게 타당처럼 그렇게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우려가 그 민주당의 책임인 것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당 분위기를 여쭤봤는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까지 이제 같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 이제 특별 사면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중독층 확보, 이 외연 확장에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뭐 최근 수일 동안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영남 지역으로 가면서 이 중도층, 보수층 이제 끌어안기 어떤 정책 행보 같은 것을 이제 계속 이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중도층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중도층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일부는 긍정적인, 근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강한 긍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층까지 국민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에 대해서는 중도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은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기존에 촛불을 들었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크게 실망하거나 이거 좀 화가 나거나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른바 이제 적폐 수사를 주도했었던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랄까요? 뭐 이런 그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고요. 지금은 뭐 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이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리고 좀 고차방정식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과거 악연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윤 후보의 뭐 책임론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불거진다면 이 강성 보수층의 이제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에 본인이 담당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한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또 형을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 직분에 충실했고 그리고 강성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경선할 때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가진 그 당원 투표의 지지율은 57%가 넘었습니다. 즉 이 사실을 모르고 지지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해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어떤 정책 포인트를 잡았다면 그건 민주당에서 잘못 생각한 거고요. 여러 가지 아까 과한 표현을 좀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얘기들, 즉 형집행정지 관련한 얘기들도 잘 보면 형집행 관련한 그 형집행정지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검사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책 고려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통합의 효과, 그래서 중도층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은 왜 포함이 안 됐느냐. 여론조사에 따라서 여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견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 해왔느냐 이 정권에서는 그렇게 묻고 싶고 어디까지나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책임지실 건 책임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보수 진영, 저희 진영에 대해서 분열을 한다거나 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이제 배제된 것을 두고는 이제 역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수의 분열을 노린 그 어떤 셈법 아니냐 이런 반응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떤 관점에서 보수를 분열시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서운해하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뭐 덜 서운해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포인트는 그겁니다. 두 분 다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사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여권에서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볼 때 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랬다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연초에 경선 시작할 때 사면론을 얘기를 했다가 여러 후폭풍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알고도 그것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런 함의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네. 말씀 중에 우선은 분열을 노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도 이것은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언론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건강상의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고, 근데 정치적인 셈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말씀을 주신다면,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옥중에서 지금 안 좋은, 건강상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그때 진짜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건강상에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면을 하면은 여권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약간 좀 빈약한 그것도 주장이 아닌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닌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뭔가 더 크게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저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얻을 것이 없는 결정이다라고 저는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걸 보면은 그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은 그 야권 내에서 진짜 분열이 일어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분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얻을 것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권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정도의 이런 사면, 한명숙, 이석기와 껴서 한 분 대통령만 껴서 하는 이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여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규정 짓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권이 더 얻을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그 사면이 여야 뭐 어느 쪽에 호재 혹은 악재로 작용할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지켜보면 뭐 이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번 사면 결정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하고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이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정치적 지분일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팬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른바 이제 친박계가 분명히 이제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게 좀 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당장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변호인의 전언에 의하면 입원하고 계신 동안에는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중립적인 또는 윤석열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총선 때도 그러한 메시지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영향력이 좀 미약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총선 같이 쪼개져서 지역구가 쪼개져서 선거를 하는, 지역 단위로 선거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대선은 전국 선거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 메시지가 가졌던 영향력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지 이 보수가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 건너는 중이냐,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탄핵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저희의 진위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듯이 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그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여부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시점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대담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최근 이 여야의 이 내부 상황,
그리고 관련된 그 내용들 간단하게 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내홍이 좀 이어진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 그리고 선대위 내부 분란까지 이제 겹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허위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래, 그러면 양쪽 후보가 시끄러운 것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두 후보가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은 무엇을 내놓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30가지가 넘게 공약을 발표하고 있고 지금 각 분야에 대해서 공약 발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 길게 간다면 이런 논란 이슈가 길게 간다면은 굳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는 명분에 대해서 좀 명분이 너무 좁다, 빈약하다. 뭐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전체는 경력 허위가 아니지만 뭐 일부분의 허위다라는 그런 부분. 근데 그때 수사할 때는 조 전 장관 그 딸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뭐 그 학교에서 어떤 그런 수행하는 부분에서 뭐 76일이냐 92일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한테는 관행을 얘기하고 남한테는 상식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좀 비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악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윤 후보의 이제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그 측면도 좀 있었고요. 뭐 이 선대위 조직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재 그 대표 영입 과정을 아마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의 장이라고 봐야 돼요. 대통령은 일정 정파, 특정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 저희 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수권 정당, 국민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그 지향점을 살펴볼 때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와 또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앞으로 보셔야 하고 방금 전에 이경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것은 부적절해요. 제가 이재명 후보 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진정 원하시는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어떤 의혹 관련한 그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나 저희 선대위의 대응은 앞으로 곧 국민들께 진정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발산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제가 찬성하는 부분은 국민께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후보들끼리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런 토론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고요. 미래 비전을 무엇을 내놓는 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민심의 그 요구를 모르고 지금 정책 토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잠시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입장을 바뀌는 후보를 상대로 어떻게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하는 그 시간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잘못 해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대변인단에서 오셔가지고 이걸 다시 포장을 하시는데요. 그 워딩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후보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락을 보셔야죠. 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의혹에 또 이제 부딪혔는데요. 이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키맨, 이 윗선 수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됐었던 이 두 인물이 모두 이제 숨지는 그런 일이 어떤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이 수사에 어떤 또 이제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후보로서도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여야 간에 지금 뭐 이 특검 관련 논의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접점을 이룰 수 있을지는 또 불투명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겠다, 예. 받겠다,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시드머니 1,155억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드머니를 만들어줬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특검에 넣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검 발의한 법안을 제가 국회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부산저축은행은 빠져 있고 성남도시공사, 성남시만 명시돼서 들어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를 할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갔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발의한 부분, 빠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상설특검제가 있다. 그럼 이렇게 대상과 수사를 할 거, 그러니까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면은 더 빠르게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특검 관련해서 여야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접점을 찾는 그 문제 당연히 찾아야죠. 근데 뭐 좀 더 일찍 특검을 받는다고 하셨으면 아마 이 두 분이 그런 극단적 선택하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검, 상설특검이 있지만은 야당에서 원하는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이 훨씬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180석 갖고 있는 여권에서 특검 구성을 주도한다면 이재명 후보 얘기했듯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